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21회 평화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으로 대주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북한 간 교류협력 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열리는 통일연구원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통일연구원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고 오늘 세션에서 토론자 역할을 맡고 있는 장철운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세션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세션의 좌장 역할을 맡아주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김종수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섹션 사회를 맡게 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김종수입니다.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이번 섹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주 포럼의 주제가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이라고 합니다. 아마 국제 정세의 엄혹함, 한반도 정세의 엄혹함들이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섹션은 통일연구원이 주최하고 있는 섹션입니다.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의 경험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최근 이제 제주도가 남북 간의 협력 사업, 그러니까 인도 협력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이런 행사가 진행돼서 더욱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북교류협력, 제가 일하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남북 간의 교류협력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오늘 토론은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먼저 오늘 이 섹션의 발표자와 토론자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황수환 교수님입니다. 황수환 교수님은 제주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제주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부소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김상범 교수입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동아시아 지역학 석사를 했습니다. 동국대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현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로 계시면서 북한연구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토론자 선생님들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갑식 박사님이십니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동국대에서 북한학과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아주신 정은희 박사님입니다. 정은희 박사님은 현재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면서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토론자입니다. 앞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장철운 박사님입니다. 현재 통일연구원 기조실장을 하고 계시고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 남북관계 문제를 주로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 섹션의 발표는 15분이 될 것 같고요. 각 발표자 선생님은 15분씩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자 선생님들은 10분씩 토론을 해주시고 플로의 질의응답도 받고 이렇게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수환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의 섬 제주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수환입니다. 제가 어디 학술회의나 이런 거 갈 때마다 항상 앞에 평화의 섬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제주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에 그 아픔도 있고 그리고 남북 관계의 시작점, 소위 말하는 비타민 C 외교의 시작점이 제주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발표하는 김대중 정부 시기에 남북한 관계의 교류 협력의 경험과 시사점에서도 이 제주에서 오늘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사점과 함께 많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김대중 정부의 시기 남북한 교류의 협력 시사점과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왜 지금 현재 김대중 정부 시기인가가 좀 중요합니다. 과거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좀 잘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남북 관계를 완전히 이제 판을 바꾸는 새로운 시기, 한반도 그러니까 분단 이후 전쟁과 분단을 겪은 이후 김대중 정부 시기에 우리 남북 교류의 시작점이 된 시기입니다. 즉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다시 시작된다면 충분히 김대중 정부 시기의 남북한 교류 협력의 경험 시작점이 충분한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대중 정부의 당시 대북 정책의 목표와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당시 한 50년 동안, 40, 50년 동안 경색된 남북 관계를 타개하고 남북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형성하기 위한 소위 햇볕 정책, 대북 화해 협력 정책에 대해 북한에 대한 정책 기조를 설정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햇볕 정책에서 반대는 했지만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은 북한이 대결의 상대가 아닌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평화적인 방식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전 정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극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정부 김영삼 정부에서는 분명히 이제 출발할 때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하고 개혁적인 남북 관계 조치를 통해서 1994년도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뻔한 시기도 있었지만 재임 기간에 북핵 위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김일성 주석의 사망, 그리고 98년도에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등 여러 가지 남북 관계 격변 상황을 겪으면서 소위 말하는 일관성 없는 대북 정책, 전략적 혼선을 겪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에서는 북한을 협력과 대화에 인식하고 상호 신뢰 구축을 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햇볕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대 원칙을 마련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력 불용의 원칙입니다. 절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강릉 잠수함 사건이든 연평해전이든 간에 이런 무력 분쟁이 있더라도 무력 사용해서는 하지 않겠다. 북한이 무력을 도발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한국은 남한은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하거나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호 교류와 협력의 확대입니다. 이것은 이제 남북 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확대를 통해서 다방면의 이익을 창출해서 공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의 체제를 인정하고 간섭 배제, 화해 협력을 통한 긴장 완화를 조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9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의 기본 원칙을 지속적으로 계승하고 재확인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서 신뢰를 구축하자는 이게 3대 햇볕 정책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원칙 하에 김대중 정부는 남북 간의 상호 신뢰, 상호 체제 인정, 평화 공존의 토대를 마련한 뒤 과거 김영삼 정부,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박정희 정부에 있었던 대결적인 논쟁, 이런 남북 간의 논쟁을 가능한 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려고 했고 명실상부한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의 시대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성과는 2000년도에 있었던 남북 6.15 공동선언, 남북 정상회담, 첫 번째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단 이후에 최초에 있었던 남북 지도자가 만나 합의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 6.15 공동선언은 남북 화해와 남북 관계 전반적인 걸쳐 가장 긍정적인 영향과 전환점을 제공한 중요한 선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남북 관계 이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간의 적대 관계에서 공정 관계로 전환했다라는 시사점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분단 55년 만에 정상이 만나서 대화를 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정치 화해와 시도 그리고 남북 간의 대화 실전은 이런 6.15 공동선언 이후에 상호 인정 실현,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 정치적 실천과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남북 간의 정치적 화해는 상호 실체 인정을 통해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갈등과 대화한다는 그 상호 인정 속에서 어느 정도의 전제를 두고 화해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이 대화를 통해서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는 불필요한 체제 경쟁보다는 남한이 우리 북한을 좀 포용하겠다, 아량으로 하겠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 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도 자신감을 갖고 맏형의 자세로서 아량 있는 자세로서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화해 상호 인정을 하면서 실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대중 정부는 남북 간의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우선 남북이 만나서 교류하고 할 수 있는 협력의 접점,
합치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부 간의 남북 간의 회담도 여러 번 열었는데요. 김대중 정부 이후에 남북 회담은 1998년도에 3회, 99년도에 5회, 2000년도에는 남북 6.15 정상회담을 통해서 27회, 2001년도에 8회, 그리고 2022년도에 32회 등 총 70차례의 남북 간의 당국자 회담을 개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다음 정부, 노무현 정부로서 이어지는데도 굉장한 큰 교두보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남북 간의 역사에서 봤을 때도 굉장한 큰 역할을 했었고요. 회담 장소나 이런 분석은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6.15 정상회담에서 이제 성과는 이제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남북 대화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정치 군사적 행위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적인 접근법으로 삼아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행동에 인내하지 않고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1998년도 6월이죠. 지금 이제 6월 같은 6월인데 속초 무장 잠수정 침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전에 98년도 6월 16일 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다시피 정주영 현대 회장의 속대 방북이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 정도 지난 이후에 속초 무장 잠수함 침수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98년도 8월 달에는 북한의 광명성 1호 발사도 있었고 99년도에는 1차 연평해전, 2001년도에는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의 북한 상선 침범 사건 등 다양한 북한 남북 간의 긴장을 유발하고 충돌이 하는 발생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철저한 정경분리 원칙에 통해서 교류를 추진하고 협력을 했습니다. 특히나 잠수함 침투 사건은 명백한 군사 도발이었으나 김대중 정부에서는 당시 햇볕 정책은 이러한 사건에도 큰 변화가 없다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결국은 군사 분야의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로 이어지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요. 이것이 결국은 경제 분야의 정경분리 원칙, 단계적 교류 협력, 인도적 지원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경분리 원칙은 정치적 상황, 군사적 대립과 무관하게 경제, 인도적 교류가 지속되는 원칙이었고요. 김대중 정부는 경제 협력은 남북 관계의 질적 변화를 가져왔고 이어지는 노무현 정부까지 남북 교류 협력의 시대에 중요한 초석을 다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이제 경제 교역 역시도 1990년대 이후 남북 교류 협력법에 제정이 된 이후부터 남북 교역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고 교역량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제 97년도 이후 좀씩 증가하면서 이제 2000년 이후에 남북 간의 농수산물의 반입 증가가 했고 위탁 가공 교역의 확대, 대북 비료 지원, 경수로 본공사 착수 등이 이루어지면서 남북 교역이 사상 처음으로 4억 달러를 넘기도 했고요. 그리고 2002년도 김대중 정부 말기에는 남북 교역이 6억 달러를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교류가 결국은 개성공단이라는 장치를 또 통해서 남북 교역이 교류 협력이 좀 더 발전하는 데 굉장한 초석을 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교류 협력은 결국은 이제 인도 사회적 문화의 교류, 인적 교류의 증가와 함께 또 연계될 수 있습니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2000년 이후에는 금강산 관광의 활성화와 연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8년도 첫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후 이런 남북 관광 교류 협력은 금강산 관광을 비롯해서 개성 그리고 백두, 한라산, 교차 관광 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김대중 정부는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 측과 함께 개성공단의 원칙, 개성 관광에 대한 것들을 실제 합의를 했고 실제 이제 노무현 정부인 2007년도에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사회 문화적 교류에서도 있었고요. 민간 차원에서 방북은 1998년부터 97년까지 한 2,500명 정도였다면 김대중 정부 시기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37,000명, 거의 15배 정도가 넘는 그 이전보다는 넘는 남북 인적 교류가 활성화된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교류는 단순히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체육 분야 분단 이후 최초의 이런 교류들, 음악회, 통일음악회, 교회단, 합장 영화,
애니메이션 뭐 등등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교류가 이루어진 것이 굉장히 큰 의미 있고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들은 이제 당시 이제 북한에서는 이러한 교류들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교류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이산가족 문제라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중요하게 분단 이후 가장 고통받고 있는 계층을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우선 순위로 김대중 정부는 추진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산가족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이때 이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많이 살고 계셨고 가장 이제 인도적인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6.15 정상 2000년도 6.15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로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이 바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바로 일주일 후에 6.15 공동선언 이후에 일어났다는 점도 그런 점을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김대중 정부는 이런 이제 인도적 분야에서 납북자 문제, 국군 포로 문제 이런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했지만 북한이 납북자나 국군 포로 존재에 대해서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에서 뭐 협력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웠던 점이 좀 한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인도적 협력에 대한 3대 가치, 인본주의의 시력, 뭐 신뢰의 가교, 그리고 평화의 씨앗이라는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남북 교류 협력을 이제 지원했다, 시작을 했다라는 점에서 김대중 정부의 지금 남북 교류 협력 대북 정책에 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사적 분야, 분야, 경제적 분야, 사회 인도적 분야 이 세 가지 큰 틀에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지금 살펴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남북 관계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경색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세 가지 남북 정책에 대한 한반도 평화 공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불 정책인데요. 우선 북한에 대한 체제 존중,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적대 행위 금지, 그리고 흡수 통일 배제. 이 세 가지 정책 역시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핵벽 정책의 원칙과 목표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책이 김대중 정부가 성공했던 이유는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는 정책이었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느낄 수 있는 시사점,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금 과거와는 판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군사적인 충돌이라든가 긴장 상황이 오더라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한반도 평화 공정 정책 혹은 삼불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지속성 있게 추진한다면 혹은 이 정부 혹은 이 다음 정부에서도 남북 관계의 새로운 또 교두보가 시작될 것이라는 그런 시사점을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 남북 간의 교류 협력 경험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 했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과 교류 협력하고 돕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돕는 것이지 뭐 남을 돕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투자이다라는 점을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남북 간의 경색 국면에서 느낄 수 있는 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교수님. 사실은 뭐 남북 관계는 다 아시겠지만 2000년도 6.15 공동선언이 이제 전환의 기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적대와 대결이었고 그 6.15 시대 이후에 하해 협력 정책들이 추진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발표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정책의 일관성, 평화 공존의 정책의 지속적 추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김상병 교수께서 문재인 정부 시기의 남북 간 교류 협력의 경험과 시사점을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김상모입니다. 제주에 와서 남북 관계 얘기를 하고 평화 얘기를 하는 건 저도 처음입니다. 좀 설레기도 하고 또 제주에 오니까 날씨도 너무 좋고 여기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사실 좀 있고 사실 여기 이 방에 있는 그 분들이 참 적긴 한데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논의를 해왔던 이슈들인데 사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의 이재명 정부는 사실상 북한이 너무 많이 달라져서 어디까지 우리가 결론을 짓고 시사점을 도출해야 될지 사실 조금 난감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 지점들은 무엇이 있었던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남북관계에 맞는 나름대로 좀 시사점을 도출해서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집권 1년 차부터 아주 강력하게 남북 관계를 사실상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이전 노무현 정부 시기 4년 차에 남북 관계 정상회담을 했고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상 효력이 많이 떨어졌었던 여러 가지 남북 정상 간의 합의에 대한 그런 교훈을 토대로 1년 차부터 강력하게 남북 관계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때마침 36년 만에 당대회를 개최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2013년부터 강력하게 이제 제기를 했던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북한의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악재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남한 정부가 어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강력한 의지, 그리고 외교와 협상,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면 사실상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도 우리는 봤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는요, 이전 정부 때는 북한의 대남 정책이 사실상 한반도의 안정을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였다면,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왔을 때는 사실상 남한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사실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2018년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1차, 2차, 3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차 정상회담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우리 남한의 판문점 평화의 집에 방문을 했죠. 그래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남한 땅을 밟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고, 더 중요하게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의 5일 경기장에서 약 15만 명 앞에서 사실상 민족과 평화, 통일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을 본다면 남북관계 전면 개선,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체제 구축, 정상회담에 정례화합니다. 정상회담을 정례화시키고 그 어느 때보다 평화체제 종전협정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정전협정이나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각국의 입장이 어떤 것이며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되며 미국과 북한의 입장은 무엇인지 진짜 명확하게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생산적인 계기였습니다. 9월 공동선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9.19 군사합의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부속 합의서인 거죠. 중요하게도 지상, 해상, 공중에서 완충 구역을 설정하고, 그리고 우발적인 충돌 방지 체계를 좀 만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군사적인 어떤 적대 관계 종식이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이것이 비핵화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을 열어놨던 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남북 간 회담 주요 일지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고위급 철도도로 회담인데요. 북한이 고위급 철도도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를 우리가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의선, 동해선에서 보면 북한이 이 길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남한의 어떤 철도 대표단들이 방북을 했을 때 그들이 현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곳곳에서 복구를 했고 새로 건설했고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 철도기술연구원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올라갔었는데 그분들도 많이 놀랐다. 철도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긴장 완화 및 비핵화 노력 중에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요. 2018년도 9월 때 있었던 9.19 합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영변 폐기 의향 표명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영변 같은 곳도 폐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신들이 이 비핵화 회담이 잘 되면 영변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사실상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그들도 인정하고 수락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이 2019년 2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 분야 합의서는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외교는 정말 중요한 관계가 있었죠. 역사적 최초로 한국 전쟁 이후에 북한과 미국 정상들이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전진적인 방향들을 논의해가는 이런 거였고요. 그리고 2019년 6월 달에는 판문점 회동도 있었습니다. 철도도로 연결 사업, 금강산 관광 재개 노력, 스포츠, 문화예술, 역사학술, 산림인도 협력 다방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바뀐 적은 없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남북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두 번째는 신뢰 구축. 이 두 트랙으로 남북 관계가 돌아갔습니다. 중간에 대화가 끊기더라도 다음 회의에서의 또 주제는 뭐냐면 한반도 군사 신뢰 구축하고 한반도 군사 긴장 완화 플러스 신뢰 구축. 이것이 공통된 아젠다로 계속 돌아갔던 겁니다. 성과 수치는 당연히 방남 인원이 월등하게 드러나고 주민 접촉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당연히 남북 합의서도 체결되고 차량 운행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아주 빠르게 돌아갔던 4년 과정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좀 평가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몇 가지 긍정적인 면 그리고 한계하고 과제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1년에 3번이나 했죠. 굉장히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4월 달에 정상회담 했는데 5월 달에 또 하는, 그리고 9월에 또 있었죠. 이건 뭐냐면 남북 간의 정상이 어떠한 그들이 뭘 하겠다라고 합의를 한다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갈 수 있고 주변국들의 어떤 외교적 영향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좀 봤습니다. 한계는 바로 우리가 어떤 북미 간의 어떤 당사자들 간의 어떤 대화에서 어떤 중재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도 사실 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 시사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에서는 좀 좋은 말을 많이 썼어요. 남북 정상회담이 희망을 안고 진심을 다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북한이 2개 국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 부분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남은 시간 동안에 시사점하고 어떤 제언을 좀 하자면요. 첫 번째는 남과 북이요. 서로 합의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게 냅두고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외부의 압력이 들어오더라도 최소한의 자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율성 없이는 최소한의 남북이 합의한 부분을 이행에 대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행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쉽게 말하면 북한이 뭐 하겠다 그러면 쟤네들이 끝까지 할까? 신뢰가 부족하다 보니 마지막까지 하게 냅둔 적도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겠다 그러놓고서 합의하고 우리도 안 한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타미플루 지원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남과 북이 2개 국가를 얘기하는 상황에서는 남과 북 정상이 사실상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한반도의 상황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단순히 굉장히 정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묵적 동의 그리고 구두적으로도 우리는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남북 정상 간의 서로의 상대방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어떻게 얘기하면 좀 전략적 신뢰를 좀 이끌어가고 있는, 여기서 어떤 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남북 정상이 얘기했던 것들을 사실상 이행한다는 의미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 신뢰를 좀 쌓아갈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에서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물론 국회 비준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9차 당대회를 통해서 제도화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도 내부적으로 좀 성찰할 거 성찰하고 그리고 남북 간의 합의를 이제는 합의한다면은 좀 제도화시킬 수 있고 그걸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합의를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 정부에서 합의를 했다. 그럼 다음 정부에서 합의된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상투적이지만 좀 신뢰에 대한 얘기든 좀 신뢰를 좀 강하게 쌓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덕적 신뢰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전략적 신뢰입니다.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좀 전략적으로 신뢰를 쌓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2005년에 비밀리에 북미가 만납니다. 만나서 핵동결 리스트를 서로 교환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본 거죠. 근데 우리 정부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없죠. 기술이나 이쪽에서. 근데 미국 정부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무리 합의하고 가장 핵 비핵화의 입구인 동결조차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100% 정말로 뭐 혼신을 다해서 동결 리스트를 제공해도 안 믿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 신뢰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가 만들어서 이행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희망적인 얘기도 좀 하고 싶긴 합니다. 북한이 통전부를 없애고 외무성 산하로 내란 문제를 옮길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때는 19기를 했어요. 19기라는 것을 통전부를 이름을 바꿔서 설치를 했는데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도 남북관계는 특수관계라는 걸 사실상 감안하고 하는 조치거든요. 그리고 남북관계는 단순히 외교관계로만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남북관계의 역사를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부처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문제 인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북미 정상회담 2019년 2월에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에서 통전부가 북미 회담을 총괄하고 외무성에 서포트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본다면은 통전부가 북미 회담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굉장히 심한 질타를 받았다.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북관계에 나타나는 그런 북미 회담과 관련된 그런 실패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외무 산하에 19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도 하겠지만은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 입장은 그런 명확한 문제의식은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상 남북관계가 지금 많이 교착돼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중장기적으로 내부적으로 좀 성찰하고 제도적으로 좀 정비도 하고 그리고 북한 여러 가지 뭐 한조관계, 조한관계 얘기하면서 사실상 국가성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인정 시위들을 계속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우리도 현실적으로 좀 정책을 이제는 좀 북한의 국가성을 좀 인정하고 플러스 뭐 호칭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 내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이것들을 국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대북 정책의 기반을 국민적인 그런 합의 기반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 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냥 북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는 이런 상황들. 예를 들어서 2019년도 2월 달에 있었던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노딜로 끝나고 나서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이런 상황들이 지금이 또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남북관계가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다시 한번 남북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인식, 제도적 노력이 지금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론 및 시사점에서 남북이 합의하면 합의가 이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자율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기 2018년도 4.27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성명이 있었는데 2019년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에 사실은 경색된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의 두 적대적 국가라는 담론이 이제 정착되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이 두 정부가 했던 교류협력의 정책의 시사점들을 발표해 주셨고요.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김갑식 박사님이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10분입니다. 예, 통일연구원의 김갑식입니다. 그 두 분 선생님들의 발표를 잘 들었고요. 오늘 회의 주제가 남북한 간 교류 협력의 경험과 시사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발표를 하셨는데 어쨌든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김대중 정부의 어떤 사례를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DJ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는요, 정치 군사적 위기에 휘말리지 않고 정경 분리 원칙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스피로바 효과에 의해서 군사적인 긴장 완화, 인도적인 문제 해결으로 발전했다라는 게 김대중 정부의 기본적인 교류 협력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금방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북한이 통일과 민족을 포기하고 남한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그 국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시겠지만은 전술적인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그 전략적,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정부, 최소한 이재명 정부 앞으로의 4년, 5년 동안에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 전략적 접근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의 장점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뭐 상호주의, 뭐 정경 분리, 기능주의의 스피로바 이런 효과들이 과연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상호주의 관련해서는요, 그 98년 5월 김대중 정부가 대북 교류 협력 3원칙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고, 두 번째 남북 경협은 정경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기업의 자율적인 대북 투자 활동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세금에 들어가는 정부 차원의 지원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라고 이제 98년 한 뭐 35년 정도 됐죠. 이러한 원칙이 현재 시점에서는 뭐 어떻게 이걸 다시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것인지, 해석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까에도 뭐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은 최근 제주도가 북한하고 접촉을 했죠. 근데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데, 제주도와 북한 간의 접촉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뭐 새로운 협력 모델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해프닝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제 발제문을 보시면 그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에 대해서 적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현재 적대적 완화 및 평화적 관계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통일을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은 남북한이 합의한 남북 관계가 사실상 두 개의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과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 간 관계라는 이중적 관계를 인정한 것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은 남북이 합의한 상호 체제의 인정과 내정 불간섭 합의를 지키면서 남북한이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것을 지향하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대체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그 문제 의식 속에서 우리 그 타츠시 아라이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능적 공존이 그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건지, 뭐 정책적 합의는 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능적 공존이라는 개념은 뿌리 깊은 난해한 갈등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서로를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면서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물리적 폭력 사용을 자제하며 유지하는 역설적이고 실용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경제 사회적 협력이 정치 군사적 신뢰로 스피로버되는 기능주의적 파급 효과에 대한 그 비판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당장 해결 불가능한 의지의 무력감을 느끼기보다는 당장 즉각적인 화해를 취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화와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소극적 평화에 주목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능적 공존에서는 최소한의 생존 가능한 사회적 공간이라는 개념을 중요하는데 이것을 남북관계에 원용을 하면은 어떠한 정치 군사적 상황에서도 유지되는 초국경적 기후 재난 보건 협력을 창출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들이 국제기구나 다자주의 협력 틀 속에서 진행되면은 북한의 정치적 부담도 경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능적 공존과 평화적 평화 공존 정책과의 차이는 뭐냐면요. 평화 공존 정책은 기본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정책과 이념이 초기에는 어쨌든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진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도 정경 분리라든지 스피로 오바에 대해서 어떠한 단점을 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의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김대중 정부는 우리는 북한을 돕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돕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돕는다는 개념이 과연 이 시점에도 맞는 것인가 북한을. 그래서 민족적 열정을 잠시 접어두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교류협력에 접근하는 태도를 지금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돕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분야와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류 협력을 하고 통일을 한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크게 두 가지 목표인 것 같습니다. 하나가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협을 차단하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제거하려고 교류 협력과 통일의 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현재 시점에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는 현재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은 80년 역사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주식이 9,000포인트, 오늘은 떨어지네요. 9,000포인트를 구가하고 있고 잘 나가요. 오히려 교류협력을 안고 있고 각각 하고 있는 잘 나가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오늘의 주제가 교류협력의 경험과 사례인데 앞으로 어떠한 명분과 근거를 가지고 교류협력의 국내적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기능주의적 스피로바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희 박사님이 두 번째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황수환 교수님께서도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평화의 도시 제주, 평화의 섬 제주에서 이런 남북 관계 평화의 주제로 토론을 맡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분 발표자분 말씀 중에 가장 공감이 가는 말씀이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고 또 일단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에 노력을 하고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책 전략적 신뢰를 쌓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하고 와닿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발표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내용을 반복하기보다는 왜 그 시기에 교류 협력이 가능했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좀 확장을 하고자 합니다. 두 정부 모두 최초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협력이 가장 역동적이고 그리고 교류의 전성기를 열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진 방식과 국제적 환경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근본적인 달라진 최근 환경에서 어떤 교류 협력이 가능했는가 이제 이런 한 의문을 가지고 좀 그 토론을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시기를 한번 비교해 보자면 이제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는 햇볕 정책을 통해서 교류의 토대를 닦았고 그리고 핵심 동력은 이제 정경 분리 원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정치적 군사적 갈등과는 별도로 경제 민간 교류를 분리시킴으로써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합의, 특히 이산가족 상봉 정례와 경의선 동해선 연결 등 가능했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년 분단 이후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도자의 결단과 함께 아래로부터의 교류 촉진에 정책적 정점을 부여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 2018년 평창 올림픽이라는 우연한 계기였고 그리고 곧이어서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그러니까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한 그 스피드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했고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그리고 9.19 군사 합의로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즉 이 시기의 교류의 중심축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민간 교류의 실제보다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북미 비핵화 협상에 중재해 있었고 문재인 정부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하는 촉진자 역할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사점을 살펴보면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두 시기 모두 정상 차원의 강력한 정치적인 결기 의지가 있었고요. 또 정상회담이라는 돌파구가 있었고 또 남북의 그 적극적인 이니셔티브가 존재했고 한편으로는 또 우호적인 대외 환경도 동시에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점은 김대중 정부는 탑다운 방식의 대화 모브먼tum 형성에 더해서 그 아래로부터의 경제, 민간 교류 축적에 무게를 두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위로부터의 정치, 군사적 합의 성격이 강했고 이 차이는 지속 가능성에서 갈렸던 것 같습니다. 즉 정상회담 간 합의에 의존했던 문재인 정부의 방식은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관계가 무너지면서 급격히 동력을 상실한 반면에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는 제도화한 일부 교류는 보다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즉 김대중 정부가 민간 교류를 통한 점진적 긴장 완화를 시도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고도화된 북핵 위기 속에서 북미 중재를 통한 구조적 비핵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훨씬 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류를 가능하게 한 대외 환경의 차별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는 언제나 북미 관계 그리고 미중 관계라는 상위 변수의 규정을 뒀는데요. 그 두 시기의 성과 역시 외성적으로 열린 기회의 창 위에서 가능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김대중 정부 시기 이제 클린턴 정부의 대북 관여 기조와 2000년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 등 미국의 관여 의지가 우호적으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물론 이제 2001년 부시 행정부의 아구축 규정 이후에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된 점 또한 외부 변수의 결정력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의 시기의 기회는 좀 다른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일기의 탑다운 외교, 즉 정상 간 직접 담판이라는 방식이 공간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한반도 문제가 미중 경쟁의 하위 변수로 종속되기 시작했고 결국 2019년 하노이 노딜로 그 공간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기의 시사점을 살펴보면요, 두 시기 모두 남측의 의지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결실을 맺은 것은 우호적 대외 환경이라는 외생적 조건이 동시에 작동을 했고요. 이것은 오늘날 그 조건이 사라졌다면 과거 성공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진단을 해보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북한은 남북 관계를 동족 통일 관계가 아니라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재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과거 교류 협력의 전제였던 민족 내부 거래 통일 지향이라는 틀 자체를 부정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와 함께
또 러우 전쟁과 북러의 밀착이라는 그런 또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재 효과가 좀 약화됐고 또 북한이 남북 대화에 나설 요인이 감소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대북 제재 촘촘한 그물망입니다. 사실 이제 중국에 가면 이제 많은 이제 한반도 전문가들을 만나는데 하는 질문들이 그렇습니다. 이 제재 속에서 과연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제가 보기에는 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그 북한을 둘러싼 이 축이 중국과 러시아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것은 바로 그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누적된 대미 불신이 그렇게 만든 근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유산도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류도 하나의 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 내세운 그 원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이제 당대회나 있고 이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은 이 교류를 북한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그런 위험의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즉 과거 두시기에는 대외환경 기회의 창으로 작동을 했지만 지금은 북한 자체가 교류 통일을 거부하고 있고 또 북한에게는 러시아라는 대안이 생겼고 또 최근에는 또 그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외 환경이 오히려 구조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새로운 환경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그 김갑식 박사님께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사실 좀 더 이제 두 국가의 관계론 아래서 북한의 두 국가 관계 아래서 그 비정치적 교류 등의 위기 관리형의 교류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에는 말씀하셨던 재난 재해 대응, 인도적 지원, 뭐 보건 방역, 뭐 이런 비정치적 최소 접점을 끈을 놓지 않고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즉 위기 관리형의 교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정상 지도자 차원의 이 결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교류 공간이 바텀업의 교류 공간이 막힌 현 국면에서는 문재인 트럼프 사례처럼 탑다운 방식도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하노이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이 네, 오히려 그 탑다운 방식만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너무 함몰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글로벌 다자 협력의 적극적인 고려, 이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양자 채널이 막혀 있는 만큼 보건 환경, 재난과 같은 기능적 다자 협력이나 강대국을 관리하는 다자 외교 비중을 좀 높일 필요가 있고요.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북러 밀착, 뭐 혹은 북중 협력의 심화,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견인하는 그런 외교도 동시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요. 네, 두시기 교류 성과의 지속 가능성 차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네, 그 북한이 두 국가론을 내세운 상황에서 교류 협력과 통일 지향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또 그리고 마지막에는 북러 북중 및 북중러 밀착이라는 이 세 변수가 남북 교류 유인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즉 한국의 주도 중재 공간이 축소된 상황에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 지렛대가 과연 무엇일까? 네,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질문들을 발표자 선생님한테 하셨는데요. 준비 잘 하시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토론 우리 장철훈 박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통일연구원의 장철훈입니다. 앞서서 김갑식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신 내용과 정은희 실장님께서 토론해 주신 내용하고는 약간 결이 다를 수 있는데, 두 분 발표자의 발표문을 먼저 받고는 제일 크게 든 의문은 왜 노무현 정부 시기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경험
중심으로 몇 말씀 드리기 위해서 토론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말씀들 하시는 과정에서 언뜻 나왔지만 김대중 정부 시기에 시작됐던 남북한 사이의 교류협력이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꽃피었던 시기는 노무현 정부 시기였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이 뭔지,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의 어떠한 사례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류협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제협력 사업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아마도 사회문화 분야의 여러 가지 교류협력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경제협력 사업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대 경제협력 사업 플러스 알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김대중 정부 시기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발표하실 때 나왔던 얘기이긴 하지만 금강산 관광이 실제로 본궤도에 들어선 건 김대중 정부 시기보다는 노무현 정부 시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육로 관광이 시작되고 금강산 관광 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강산을 방문하는 남한 주민이 증가하면서 금강산 관광 지구 내에 다양한 편의 시설이 확충됐는데 그건 역시 노무현 정부 시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호텔, 농협, 면세점 등이 들어섰고요. 그런 측면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은 남북한 간의 인적 교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나아가서 금강산 관광 사업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청소년 및 전후 세대에 대한 대북 통일 의식의 변화, 남북한 주민 간의 민족 공동체 의식 회복 및 이질감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7월 11일에 금강산을 관광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남한 주민이 북한 쪽 구역 내에서 북한 군인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 중단된 이후에 아직까지 재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3대 경협 사업 중에서 두 번째 사업은 개성공단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김대중 정부 시기에 시작은 됐지만 본격화된 건 노무현 정부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금강산 관광 자세한 내용은 자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금강산 관광 사업을 통해서 다수의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을 만날 수 있는 그 계기가 됐다면, 개성공단 사업은 다수의 북한 주민이 소수의 남한 주민을 만나는 그런 계기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북한 근로자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1월에 55명을 시작으로 해서 노무현 정부가 사실상 종료되던 2007년 12월 말에는 22,538명까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2월 10일에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을 결정을 했고, 그 이튿날 입주했던 우리 기업들이 다들 짐을 싸서 나온 뒤로는 아직까지 재개되진 않고 있습니다. 3대 경협 사업 중에서 제일 마지막은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로 연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역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 때문에 그것과 연결돼서 추진한 측면이 강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기 들어서 본격적인 성과를 거두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로 연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문제 등 때문에 남북한 군당국 간의 협의 및 군사적 보장 조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고요.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2년 9월 18일에 착공식을 개최를 했는데 금강산 동해선 쪽의 도로 통행은 머지않아 이루어졌지만 이쪽 경의선 쪽에 열차 시험 운행은 노무현 정부가 거의 끝나가던 무렵인 2007년 5월
17일에야 이루어졌고 2007년 12월 11일에야 문산 봉동간 화물열차 운행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대 경협사업 외에도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개성관광, 백두산 관광 뭐 이런 게 추진이 됐고요. 경공업 지화자원 협력, 조선업 협력, 수산업 협력, 농업, 임진강 수해 방지 사업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뭐 교류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은 1995년 시작된 이후에 우리가 북한에 무상 지원한 1조 3,929억 원 중에서 노무현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무상 지원이 8,225억 원으로 59%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총 9,467만 달러에 달하는 인도적 지원을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에 제공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산가족 상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두환 정부 시절에 일회성 이벤트로 시작됐지만 지금까지 총 21차례에 걸쳐서 대면 상봉이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11차례가 노무현 정부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이산가족 화상 상봉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상호 간의 생사를 확인하고 직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북 인도적 지원하고 이산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과 관련해서도 사회문화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6.15 공동행사는 2001년 시작돼서 노무현 정부 시기에 거의 매년 개최됐고 광복절 공동행사도 2003년 평양에서 그리고 2005년 서울에서 각각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남북한 중앙이라고 해야 되나 그 당국 간 관계가 좋아지자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가 시작한 대북 포용 정책을 계승하는 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발전시키면서 남북 관계를 양적인,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심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비염이 세게 와서 앉혀 있는데 특히 노무현 정부는 경제 및 사회문화 문화 교류 협력을 확대 심화하면서 남북 관계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한반도 평화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시기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공전 정책에 지금 당면한 과제는 남북한 사이의 대화를 어떻게 다시 재개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대화 재개의 문턱을 넘으면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의 대부분의 로드맵은 아마도 교류협력을 재개하고 활성화시키는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당성 혹은 역사적인 함의 뭐 필요성, 중요성 이런 것들은 앞서 발표해 주셨던 김대중 문재인 정부 시기뿐만 아니고 노무현 정부 시기에 교류협력 경험이나 이런 것들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도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 자체는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와 관련된 말씀을 토론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春박사님은 토론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시기에 화해협력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일단 토론자 선생님들이 제기한 문제 인식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발표자 선생님들이 간략하게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2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갑식 박사님, 정은희 박사님, 장철원 박사님의 토론 내용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김대중 정부의 경험, 남북교류 경험과 시사점을 발표했는데요. 참 이게 제목부터 오늘 또 우리 저희 세션 제목도 남북 간 교류 협력의 경험과 시사점 굉장히 좀 저는 슬프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 교류가 잘 됐으면 경험의 시사점보다는 더 활성화 방안
뭐 진행 중이면 뭐 그런 식으로 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굉장히 지금 슬펐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다시 시작하자라는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앞서 김갑식 박사님께서 대북 뭐 상호주의 원칙, 기능주의 원칙이 이제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고 현재 지금 북한과 우리가 남북 관계가 북한이 규정하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서 우리 한국 정부는 뭐 평화적인 관계, 평화적인 뭐 두 국가론 뭐 등등을 통해서 상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남북 교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회의적인 것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저는 찰리 채플린의 하나 명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까이서 보면 좀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인 상황. 지금 현재는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뭔가가 좀 남북 교류라든가 뭐 남북 관계가 또 다시 재개가 됐을 때 하나의 비극적인 현상이 이제 희극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좀 품는다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말씀에서 연장선에서 앞서 김가식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차분하고 냉정하게 지금 현재를 성찰하고 살피고 그 다음을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북한은 국익의 관점 그리고 우리 한국 이재명 정부에서는 실용의 관점 서로 이익의 관점을 합치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어렵고 장기적인 부분에서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 그냥 관념적으로 보면 뭐 기후 변화라든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이 제주 포럼에 상대되는 경쟁하고 있는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하고 있는 2024년, 2025년도에 계속 나왔던 단기적인 한 2, 3년 후의 위협들은 뭐 가짜 뉴스라든가 민주주의 위기, 정치적 양극화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면 장기적인 한 10년 이후의 위기들은 대부분이 기후 위기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극한 기후라든가 생물 다양성의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장기적인 위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다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남북 교류 협력, 비정치적인 부분에서의 충분히 협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제가 발표했던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의 원칙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현재 북한 남북 관계에서의 이 적대적인 관계, 적대성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하되 이 적대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뭐 교류 협력 대화의 끈 혹은 틀은 계속 유지하고 포기하지 말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무언가를 성과를 내야겠다, 뭔가 교류 협력을 해야겠다, 뭔가 뚫어봐야겠다, 혹은 뭐 제주와 북한이 뭐 협력을 했을 때 뭔가가 성과가 나타났다라는 성과 위주라든가 과시형의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은 단기적인 즉효약이라든가 단기적인 처방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금 군사적 긴장, 한반도의 긴장, 앞서 정은희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셨던 뭐 국제관계, 주변국과의 관계,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뚫기 위해서는 이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관계 그리고 우리 한국 국민, 북한 주민들의 의지들, 통일에 대한 의지, 평화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합치될 때만이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것이 결국 김대중 정부가 주고 있는 햇볕 정책의 일관성, 대북 정책의 시작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삼봉 교수님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토론에 임해주신 김광식 박사님하고 정은희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타치 아라시 이 기능적 공조는 좀 심도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제가 지금 남북 관계랑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뿌리 깊은 난해한 갈등 상황이라는 거. 정경분리는 저는 좀 국제적 협력하고 이렇게 남북 간의 어떤 제도 수립을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해주셨던 것 중에서 남북 관계를 받쳐줄 수 있는 방안은 뭐냐? 그러니까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관계의 연계성, 여기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북미 협상 과정에서 남북 간의 협의한 사항들을 이행할 수 있게끔 우리 정부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할 말은 하고 미국의 어떤 경제 안보 상황에 직접적인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도체나 군함, 건조, 재정비 이런 여러 가지 협력들은 사실상 미국이 우리한테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사실상 우리가 어떤 양국 간의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할 때 굉장히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은희 실장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두지의 교류 성과의 지속 가능성 차이는 김대중 정부 때는 최초의 합의였고 이것이 당연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노무현 정부 시기를 지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사실상 남북 정상 합의도 지켜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무용론이 있긴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하고 핵이라고 하는 변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통일을 폐기하고 두 국가를 내세운 상황에서 교류와 협력, 통일 지향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저는 좀 교류 협력, 통일 지향은 조금 미래, 좀 먼 미래의 과제로 현실적으로 좀 설정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긴장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는 노력하겠다라고 그걸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어떤 우리가 필요한 선제적 조치들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북러 북중남 밀접 관계 이 변수 상황에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현실적 기를 때는 개별 관계, 국제 관계를 좀 강화시킬 수밖에 가는 게 가장 기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2024년도 3월달에 김성남 지금의 국제부장을 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보내면서 우리의 자신들의 적대 정책을 설명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 대응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대응했던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그런 걸 해야 되고 지금 러시아가 우리 정부에게 통일 주재관이라는 이름을 바꾸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개별 관계 강화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예, 일단 시간상 일단 그렇게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많이 못 드려 죄송합니다. 예, 종이 울릴까봐. 예,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표와 토론에 대한 답변까지 다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혹시 질문 있으신? 네, 안녕하세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주평화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는 박동준 연구실장이라고 하고요. 사실 저희가 주최 기관으로서 이렇게 찾아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미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 제주 포럼도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2000년대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해서 1년 후에 개최되어서 남북 교류 협력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찾아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워낙 제주 분들이 제가 이제 질문 드릴 거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데 워낙 통일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조금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 또 제주 지역 통일교육 사업을 맡고 계신 황수환 교수님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준비를 더 잘하도록 하고요. 잠깐 여러분들께서 이제 중간중간 언급해 주셨는데 아마 가장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김각식 박사님이어서 시간 관계상 김각식 박사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점이 최근에 오영훈 지사가 리오남을 만나서 남북 교류 협력 물꼬를 좀 틀려고 하고 실제로 이제 일부 물품들도 전달이 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유의 깊게 보고 있고 아무래도 중앙정부와 물밑에서는 어느 정도 소통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전국상 또 그거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래서 지방 외교를 약간 활로를 틀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시험 케이스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워낙 이 남북교류 협력 비타민 C 외교를 조금 다시 재개하고 싶은 열망도 굉장히 강하시고 또 일견 경기도나 강원도에서도 평화를 이제 브랜드로 함으로써 남북 관계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리스크로도 나타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서 오시고 중앙정부와도 좀 더 가까운 관계가 있으시기 때문에 혹시 그런 관점에서 그런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안들이 혹시 있으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 있으시면 여쭙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질문의 핵심 요지가 지역의 교류협력 사업들에 대한 가능성, 희망, 의도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좀 반대인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열의가 있고 예. 대신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서울에서 오셨으니까. 문제라는 건 어떤 문제를 말씀? 뭐 지금 이번 제주 케이스 같은 경우는 크게 공론화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과거 지금 현 대통령께서 경기지사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리스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여쭙고자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역에서 너무 앞서 나가는 것에 대한 네네. 이거는 뭐 이게 김갑식 박사님이 답변 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아는데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어렵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북한이 남측에 접촉을 해서 실질적으로 물건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게 저희들 보고 있고요. 이것들이 실제로 이제 만약에 북한 남포항에서 실제로 물건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만약에 확인이 된다든지 이러면 아까 약간의 여지가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최종 판단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 여기서 이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저 세부적인 건 제가 다음에 뭐 하여튼 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린 것도 부적절한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저희들이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과거 정부, 진보 정부로 할 수 있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남북 교류 협력의 경험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같이 고민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은 두 개의 적대 국가, 우리는 통일지향의 평화 공존 두 국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 저희들이 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두 국가론에 대한 우리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해내는 거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북한의 주장과 우리의 주장이 어떤 공통분모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앞에서 드린 것처럼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남북의 공동의 경제를 성장할 수 있는 공동 이익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장기적으로 아까 뭐 항수환 교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 대응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라는 공동의 이익을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가. 라는 게 저희들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한 거의 30분 동안 과거의 경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 시작점 뭐 이런 것들을 토론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좋은 발표와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클로징 멘트는 우리 사회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코드 막히는데. 그러면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을 대주제로 해서 개최되는 제21회 평화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 가운데서도 통일연구원이 주관한 남북한 간 교류협력 경험과 시사점 주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